기초인문과정 하고 있는데 오늘하고 이제 내일까지 해서 기초인문과정이 끝날 겁니다. 자, 그러면 기초인문과정에서 그동안 했던 수업, 오늘 이제 7번째 수업 하는 겁니다. 6번째 수업을, 6강을 했습니다. 이제 총 6번의 수업을 했는데, 6번 수업했던 거 순서대로 한 번만 제가 써볼게요. 여러분 저하고 본 지 오래됐잖아요. 이렇게. 물론 기존에 했던 수업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 반복적으로 했을 거로 저는 이제 믿습니다. 그런데 저를 이렇게 직접 뵌 것은 이렇게 실시간에 뵌 것은 지금 오랜만에 뵀잖아요. 자, 지난주에 못 뵀으니까 이번 주에 뵈고 한 주 빠진 거죠, 사실은. 자, 그럼 가장 먼저 우리 뭘 했었냐면 저하고 만나서 부동산학 총론을 했습니다. 총론. 이 부동산학 총론에서는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의 분류, 부동산의 특성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수요 공급 이론 배우면서 부동산 경제론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요, 부동산 시장론을 공부했어요. 부동산 시장의 기능, 부동산 시장의 특징 이런 거 했었습니다. 지대이론 했고, 네 번째,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거, 이걸 부동산 정책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부동산 투자론을 배웠어요. 투자론에서는 혹시 기억난 게 있습니까? 화폐의 시황가치라든지, 그다음에 투자 분석 기법에서 순형가법, 수익성 지수법, 어림셈법, 분수식 만들고 이런 거 했었습니다. 자, 이 투자론은요. 투자론은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투자론을 두 번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6편이 부동산 금융론입니다. 부동산 금융론. 자, 오늘 이제 부동산 금융론 이거 공부할 거예요. 부동산 금융론이 끝나고 나면 그럼 7편 부동산 개발 파트가 있어요. 부동산 개발, 그다음에 관리, 그다음에 마케팅 이렇게 이제 이어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여덟 번째가 감정평가론이 있습니다. 감정평가론. 자, 이렇게 구성돼요. 이렇게. 자, 제8편이 감정평가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 이제 부동산 금융론하고, 그다음에 개발 일부하고, 감정평가론 일부, 자, 이렇게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기초인문과정에서 이제 7번째로 뭘 배울 거냐면, 이제 부동산 금융 파트를 배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공부 시작해 볼 건데요. 강의 노트 가지신 분들은, 자, 공부하신 분들은 61쪽입니다. 그다음에는 기본서는 320쪽이자고요. 부동산 금융론 기본서는 320쪽이고 강의 노트는 61쪽부터 해서 부동산 금융론이 시작됩니다. 자, 책 다 펴셨습니까? 그래요. 책 펴셔놓고 지금 막 책을 보면서 계속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자, 강의 노트 입각에서 이제 수업이 진행될 건데 강의 노트 입각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칠판에 쓰는 게 거의 강의 노트 있는 거니까 강의 노트를 참고 자료를 해서 이제 보자고요. 그럼 이제 부동산 금융론을 공부할 건데 부동산 금융론이란 말 처음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금융이 무슨 뜻인가부터 볼게요. 자, 이 금융이라는 선은 줄임말인데 자금의 융통입니다. 자금의 융통을 금융이다 이렇게 해요. 자금의 융통의 줄임말이 금융. 자금의 융통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제가 여러분에게 돈 빌렸습니다. 그게 자금의 융통. 그것을 금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금융론 그러면 부동산하고 관련해서 자금을 융통한다. 요즘도 시골에 가면 어르신들이 돈 좀 융통해 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라는 소리거든요. 그게 금융입니다.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금융인데 그 부동산 금융 그러면 부동산과 관련해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걸 부동산 금융이라 하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금융에서요. 먼저 부동산 금융을 나눠볼게요. 주택금융과 토지금융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부동산 금융은. 네, 토지금융이 주로 나온 게 아니라 주택금융이 주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들어가기 위해서 부동산 금융이 나오면 이 부동산 금융의 이제 뜻은 알았고 부동산 금융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주택금융이 있습니다. 그럼 주택금융은 주택 관련해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토지금융이 있습니다. 토지금융은 토지 관련해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토지금융이죠. 우리 시험은 주로 주택금융에서 시험에 출제하고 토지금융은 주로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택금융은 또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주택소비금융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소비금융이 있고 주택개발금융이 있어요. 그럼 이제 뜻도 이제 알고 가야 되니까 주택소비금융과 주택개발금융의 뜻을 좀 보자고요. 뜻. 예.
그러면 주택소비금융과 주택개발금융의 뜻이 무슨 말일까? 주택소비금융은 주택 사는 사람에게 돈 빌려주는 것을 주택소비금융이라고 하고, 주택개발금융은 주택개발업자, 건설회사에게 돈 빌려주는 것을 주택개발금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시험은 주택소비금융에서 주로 출제합니다. 그럼 주택소비금융은 주택 사는 사람, 주택 수요자에게 돈 빌려주니까 이것을 수요자금융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 다음에 주택개발금융은 주택개발업자에게 돈 빌려주는 거죠. 개발은 수요입니까? 공급입니까? 공급이죠. 그래서 이 주택개발금융은 공급자 금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부동산 금융은 토지금융과 주택금융을 배울 건데 주로 주택금융을 시험에서 출제한다. 주택금융. 주택금융은 주택소비금융과 주택개발금융으로 나눠지는데 주택 수요자에게 돈 빌려주는 것을 주택소비금융, 그러면 수요자금융이라고 표현하고, 주택개발금융은 주택공급자에게 돈 빌려주는 것, 공급자금융이라고 한다. 자, 주로 이 주택금융을 배우게 될 건데 그것도 주택소비금융을 주로 배운다. 주택소비금융은 학문적 용어고 우리 일반적으로 표현한 것은 주택소비금융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은행 가서 내가 주택을 사기 위해서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 빌린다. 이걸 학문적으로는 주택소비금융이다 이렇게 해요. 그럼 주택담보대출에서 우리 뭘 배우냐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 빌려 간다. 주택을 사기 위해서 돈 빌려 간다. 그러면 관심사가 세 가지예요. 자, 첫 번째 관심사가 내가 돈을 얼마까지 빌릴 수 있습니까? 그게 최대 대출 가능 금액입니다.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그런데 나의 연봉은 6천만 원이다. 이런 조건에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나는 1년에 나의 소득이 연봉이 6천만 원이다. 그러면 얼마까지 돈 빌릴 수 있을까요? 이게 최대 대출 가능 금액입니다. 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거의 100% 계산 문제를 물어봅니다. 올해도 이 최대 대출 가능 금액 계산 문제를 출제했거든요. 이렇게. 자, 두 번째 관심사는 대출 이자율이죠. 이자율이 몇 %일까? 이자율이 고정이자율일까? 변동이자율일까? 두 번째 관심사입니다. 세 번째 관심사, 돈을 빌렸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나의 연봉은 6천만 원이다. 그래서 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을 계산했는데요. 만약에 6억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고 해봐요. 그럼 6억을 빌렸다고 해봐요. 무슨 조건으로? 자, 대출 이자율은 고정금리로, 고정이자율로 6억을 빌렸습니다. 그럼 갚아야 되죠. 갚는 걸 상환한다고 그래. 저당 상환 방법을 배우는 거야. 저당 상환 방법. 이렇게. 그러니까 부동산 금융은 주로 주택금융을 배우게 되는데, 주택금융에서 주택소비금융과 주택개발금융 중에서 주택소비금융을 주로 배운다. 주택소비금융은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대출 가능액이 얼마입니까? 주로 출제하고, 그다음에 대출이자율,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 물어보고, 저당 상환 방법, 돈 빌려서 갚아야 되죠? 이 세 가지를 주로 물어보는데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출제할 수도 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문제 정도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게 우리 부동산 금융에서 배우는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전반부고 후반부는 좀 다른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금융에서 뭘 배우는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 주택금융은 주택소비금융은 수요자금융, 개발금융은 공급자금융이라 한다. 주택개발금융이 공급자금융이다. 이것도 초창기 시험에 출제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배운가를 배웠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해 보게요. 자, 첫 번째 배워야 될 게 부동산 금융 또는 주택금융이 이거 가능이 아니라 기능입니다. 기능. 자, 기능입니다. 기능. 주택금융 또는 부동산 금융의 기능을 한번 보자고. 기능 역할이죠. 역할.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 기능은 시험에 가끔씩 출제되는 거야. 여러분과 저가 이 기능을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배웠냐면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배웠어요. 부동산 시장의 기능.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 부동산 시장의 역할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혹시 기억난 거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의 역할.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시장은 수요자 공급자 만나서 가격 결정하거든요. 가격 결정합니다. 가격을 창조한다잖아요. 그다음에 자원을 배분합니다. 교환합니다. 정보를 제공합니다. 양과 질을 조정합니다. 이런 거 배웠다고요. 그러니까 이 기능은 시험에 나오면 부동산 시장의 기능도 있고 주택금융의 기능도 있다고요. 이 기능이 시험에 나오면
그러면 지문 주는 거야. 지문. 단도문이 나오지 않고 외우는 게 아니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자, 주택금융, 부동산금융. 부동산금융은 주택금융이 있고, 그러니까 주택금융이 있고로 부동산금융을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택금융의 역할은 도대체 뭐냐? 주택소비금융이 활성화돼요. 주택소비금융이 활성화됐단 말은 주택 수요자에게 돈을 많이 빌려준다는 거고, 주택개발금융이 활성화됐습니다. 주택공급자에게 돈을 많이 빌려주는 거죠. 그럼 주택소비금융과 주택개발금융이 활성화되면 주택공급이 확대되겠죠. 개발금융이 활성화됐습니다. 주택건설업자에게 돈을 막 빌려주는 거지. 그럼 주택공급이 확대되는 겁니다. 주택공급이 확대되고 수요자에게 돈을 많이 빌려주면 주택거래가 활성화되는 거죠. 그럼 주택경기가 조절되는 거고 자가주택 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주택 사는 사람에게 돈 많이 빌려줘요. 돈 많이 빌려주면 대출받아서 주택 사겠죠? 그러면 자가주택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그게 이제 기능이니까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볼까요? 기능은 주택 공급을 확대했습니다. 주택 거래가 활성화됐습니다. 그 주거 안정을 할 수 있죠. 내 집을 샀으니까 주거 안정. 그다음에 주택의 수요 공급 조절 및 경기를 조절할 수 있다. 그냥 가볍게 보는 거죠. 외우는 게 아니고. 자, 우리 첫 번째로 부동산 금융 내지는 주택 금융의 역할, 기능을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볍게 보시자고요. 자,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는 금융의 분류. 금융의 분류는 가끔씩 시험에 출제하는 부분입니다. 굳이 별표로 따진다면 이 별표는 2개 정도 할 수 있어요. 올해 이 부분 출제했습니다. 금융의 분류는요, 지분금융과 부채금융과 매자닌 금융이 있습니다. 시험은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에서 주로 출제해요. 그럼 지분금융이 뭐고 부채금융이 뭐냐? 지분이란 말이 내 돈이란 소리야. 부채란 소리는 남의 돈이란 소리입니다. 남의 돈. 내가 돈이 필요합니다. 내가 돈이 필요한데 내 돈 쓰면 지분금융이라. 자기 돈 쓰면. 내 타인 자본을 이용했다. 남에게 돈 빌렸다. 그럼 부채금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분금융이 뜻과 부채금융의 뜻을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지분금융은 내 돈 쓰는 거. 부채금융은 남의 돈 쓰는 거. 타인 자본 쓰는 거. 자, 그러면 여기 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A라는 회사가 자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할 때 자금을 조달한다고 그래요. 자금 조달. 돈이 필요하면 돈을 만들어낸 것을 자금을 조달한다고 그래요. 그럼 자금을 조달할 때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내 돈 쓰는 게 있어요. 자기 돈. 자기 돈 쓰는 것을 지분금융이라고 그래요. 남의 돈 쓰는 것을 부채금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은행이, A라는 회사가 돈이 필요할 때 은행에서 돈 빌렸습니다. A라는 회사가 담보를 제공하고 은행에서 돈 빌렸어요. 그러면 그건 부채금융입니다. 은행에서 돈 빌렸다, 남의 돈 쓴 거죠. 그것은 부채금융이에요. 그래서 저당 대출 받았다. 이게 부채금융이죠. 저당 대출 받았다. A라는 회사가 돈이 없습니다. 자금을 조달할 때 회사채를 발행해요. 회사들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거죠. 회사채. 그럼 회사채라는 것은 회사가 돈이 없을 때 채권을 발행하고 돈을 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회사가 돈이 없으니까 회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이 회사채 발행하는 게 남의 돈 쓰는 거거든요. 그게 부채금융입니다. 자, 반면에 지분금융은 A라는 회사가 돈이 없을 때 자기 돈 쓰는 거야. 자기 돈.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A라는 회사가 주식 발행했다? 그러니까 주식이란 게 지분이거든. 지분을 팔아보는 거죠. 이렇게 지분을 팔았습니다.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지분금융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지분금융이라는 소리는 자기 돈 쓰면 지분금융, 남의 돈 쓰면 부채금융이야. 그럼 제가요, 돈이 10억이 필요합니다. 10억이 필요한데 제가 예금이나 돈 10억을 사서 썼습니다. 그러면 내 돈 쓴 겁니다. 이게 지분금융입니다. 10억이 필요한데 은행에서 10억을 빌려서 썼습니다. 그것을 부채금융이라고 그래요. 자, 다시요. 자, 마지막으로 지분금융이라는 것은 내 돈 쓰는 것을 지분금융, 부채금융은 남의 돈 쓰는 것을 부채금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친구한테 빌렸습니다. 부채금융이야. 은행에서 빌렸습니다. 부채금융이라고요. 제가 1억이 필요해요. 그래서 1억을 쓰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1억을 썼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 돈 쓰는 거라고요. 이걸 지분금융이라고 그래요. 1억이 필요한데 이 부동산을 파는 게 아니라 이 부동산을 은행에다 담보를 제공하고 은행에서 1억을 빌렸습니다. 이것은 내 돈 쓴 게 아니죠. 은행에서 돈 빌린 거죠. 이런 것을 부채금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 뜻이 됐습니다. 그럼 뜻을 시험에 내는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이 지분금융이고 어떤 것들이 부채금융입니까? 이걸 물어본다고요. 그럼 지분금융에 해당되는 게 이거 봐요. 주식 발행했습니다. 그럼 주식 발행했다 나오면 무조건 지분금융이에요. 여기 공모의한 증자, 공모의한 증자가 주식 발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은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공모의한 증자했습니다. 신주를 발행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거 다 주식 발행한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것은 무슨 금융입니까? 지분금융이라고요. 지분금융. 그러니까 지분금융은
내 돈 쓴 거다. 그러니까 주식 발행했다고 나오면 지분금융, 공모행 증자, 지분금융. 여기 부동산 투자회사 나왔네요. 부동산 투자회사가 나중에 이제 주식 발행하거든요.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부동산 투자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아요.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 조달했습니다. 그러면 주식 발행했으면 이건 다 지분금이거든. 주식 발행. 부채금은 회사채, 사채를 발행한다. 회사채.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회사채라 그러는데 회자를 생략하고 사채라 하거든. 사채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부채금융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회사가 주식 발행하거든요. 따라서 부동산 투자회사는 지분금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 지분금에 해당되는 게 신디케이트라는 게 있고 조인트 벤처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다 배우게 될 건데요.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가 지분금에 해당돼요. 그다음에 부동산 간접 펀드도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건데 얘도 지분금에 해당됩니다. 이거는 이제 암기사항이 되는 거예요.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되는 거 않지만 그래도 비교적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올해도 이거 출제했거든요. 그래서 지분금에 해당되는 거 이 6가지 이제 외우시면 돼요. 반면에 부채금에 해당되는 것은 저당대출, 회사채 발행했다, 신탁증서금융, 주택상환사채, 자산담보부 기여보험 이런 것들이 부채금융이에요. 나중에 하나씩 다 배울 건데 여기서는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뜻을 알고 시험은 뜻을 물어본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이 지분금융이고 어떤 것들이 부채금융인가 이걸 물어본다고요. 그럼 이 두 개를 전부 다 외웠다. 그러면 공부를 잘못한 거라고. 전부 다 외운 게 아니라 지분금에 해당되는 것만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지분금에 해당되는 거 외웠는데 이 지분금에 해당된 게 아닌 게 나오면 그것은 부채금융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시험 공부를. 지분금융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신, 조, 공, 주, 간, 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분금융이요. 신, 조, 공, 주, 간, 투. 자, 뜻은 신디케이트가 조인트 벤처가 왜 지분금융이 되는 것을 지금은 설명할 때가 안 됩니다.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지분금융은 내 돈 쓰는 건데 뭐가 지분금융이냐? 6가지. 신, 조, 공, 주, 간, 투 이렇게 아마 3, 4월, 5, 6월 달 되면 제가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지분금융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 조, 공, 주, 간, 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메자닌 금융은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을 메자닌 금융이라고 하는데 이 2가지가 대표적인 메자닌 금융입니다.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는 게 있고 전환사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신주 인수권부 사채 봐봐요. 이 사채거든. 사채니까 부채금융입니다. 근데 이 사채는 나중에 신주 새로운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소리예요. 기본은 사채인데 나중에 주식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메자닌 금융이라고 해요. 메자닌 금융은 2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자, 우리 금융론에서 첫 번째로 공부해야 될 거 금융의 분류, 지분금융, 부채금융, 메자닌 금융에서 가볍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공부는 지분금융의 뜻을 물어본 게 아니라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지분금융이라 해볼까요? 6가지. 신, 조, 공, 주, 간, 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금융의 분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자율 이야기를 좀 해야 돼. 이자율 이야기. 대출 이자율 좀 이야기를 좀 해보게요. 대출 이자율. 대출 이자율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고정 이자율과 변동 이자율이 있어요. 자, 대출 이자율은 내가 은행에서 돈 빌릴 때 그때 이자율이 대출 이자율이죠. 대출 이자율은 크게 2가지가 있다. 고정 금리, 고정 이자율하고 변동 이자율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고정 이자율과 변동 이자율의 뜻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뜻을 물어본 게 아니라 고정 이자율의 뜻은 이자율이 한번 결정되면 대출 기간 끝까지 똑같은 이자율로 가겠다. 그게 고정 이자율이죠. 자, 고정 이자율 대출 받았습니다. 5%다. 그럼 대출 기간이 10년이다. 그럼 이렇게 5%로 결정된 이자율이 대출 기간 내내 똑같이 적용된다. 그게 고정 이자율입니다. 변동 이자율. 변동 이자율은 대출 이자율이 결정됐는데 일정한 조정 주기에 따라서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대출 금리를 변동시킵시다. 그게 변동 이자율입니다. 그럼 3개월에 한 번씩 변동시키자. 그럼 무조건 3개월에 한 번씩 변동하는 게 아니라 변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금리를 변동시킬 수 있는데 변동할 수도 있고 변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일단 대출 이자율은 고정 이자율과 변동 이자율로 나눠지는데 이 고정 이자율은 한 번 결정되면 끝까지 가는 거. 변동 이자율은 일정한 조정 주기에 따라서 금리를 변동시킨다. 변동 이자율. 그러니까 뜻을 물으는 게 아니라 시험은
고정이자율에서 여기 시장 상황이 바뀌면 예상하지 못한 인풋이 발생하면 그럼 시장이자율이 변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걸 낸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1번하고 2번 있는데 자 1번은 나중에 이제 공부하게 될 건데 이제 2번만 한번 해볼게요. 2번만. 자 한번 생각을 해요. 이자율 이야기가 나오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자율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분들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자율 인플레이션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정이자율이었습니다. 자 고정이자율로 제가 대출을 받았는데요. 대출금리가 몇 %였냐면 5%였습니다. 이 대출금리 5% 고정이자율. 그런데 시장이자율이 변화를 해요. 시장이자율의 변화는 두 가지가 있죠. 시장이자율이 상승하는 것도 변하고 하락하는 것도 변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시장이자율이 하락하는 경우입니다. 시장이 하락하는 경우.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해볼까요? 내가 신한은행에서 대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신한은행에서 대출 받았는데 신한은행에서 대출 받고 이 대출 금리가 몇 %냐면 5%입니다. 자, 고정금리야. 5%로. 그 5%로 고정금리면 대출 기간이 10년이다. 그럼 10년 동안 계속 나는 5%로 이자를 신한은행에 내야 돼요. 자, 그런데 시장이자율이 하락했습니다. 시장이자율이. 내가 대출받은 금리는 5%예요. 나의 대출 금리는. 근데 시장이자율이 떨어져요. 떨어져서 시장이자율이 3%가 된 거야. 3%. 그럼 이런 뜻이에요. 나는 지금 5%로 빌려 쓰고 있는데 다른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면 3%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신한은행에서 5%로 빌려 썼거든요. 근데 국민은행 가면 3%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시장이 이제 떨어져서 시장이자율이 대출금리보다 낮아져요. 즉 대출금리가 시장이자율보다 높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차입자인데 여러분이 신한은행에서 대출금리 5%로 10억을 빌렸습니다. 고정금리입니다. 고정금리. 고정금리예요. 그럼 고정금리는 시장이자율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끝까지 5%를 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시장이자율이 매우 떨어져서 3%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신한은행에서는 5% 빌려 썼지만 국민은행 가면 3%로 돈을 빌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5%를 계속 낼 것인가 아니면 이걸 갚을 것인가. 국민은행 가서 돈을 빌려서 신한은행 것을 갚아야 돼요. 만기 전에 갚아야 돼요. 이걸 중도상환, 조기상환이라고 해요. 그럼 봐요. 지금 나는 5% 빌려 쓰고 있는데 국민은행 가면 3%로 빌려 쓸 수 있다. 그러면 국민은행 빌려서 신한은행 갚아야 되죠. 만기 전에 갚으네요. 이걸 조기상환이라고 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죠. 자, 그럼 봐요. 시장이 변하는데 시장이 하락하는 시기 보자. 그럼 시장이 하락해서 대출 이자율은 5%인데 시장 이자율은 3%밖에 안 된다. 그럼 지금 시장에서 돈을 빌린다면 그러면 은행에서 돈 빌린다면 3%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그렇다면 나는 국민은행 가서 3% 빌려서 신한은행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기 전에 갚아야 되죠. 이게 차입자가 조기상환하는 거야. 그럼 시장 이자율이 떨어질 때 고정금리에서 시장이 떨어져서 대출금리보다 시장이 낮아질 때 차입자 입장에서는 조기상환할 원인이 발생했다고 그래. 조기상환 원인이 발생했다? 그럼 차입자는 조기상환이 유리하다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갈까요? 고정이자율은 이자율이 한번 결정되면 대출기간 동안 끝까지 가버리겠다. 5%로 결정되면 시장이자율이 바뀌든 말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든 말든 끝까지 5%로 가겠다. 그게 고정이자율이야. 자, 이 고정이자율 상태에서 시장이자율이 떨어졌어요. 3%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나는 3%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거지. 근데 지금은 5%를 빌려 쓰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은행 가서 3%를 빌려서 신한은행 5%를 갚아야 돼요. 그래야만 차입자가 유리해지는 거지. 따라서 시장이 이제 하락하는 시기에 차입자 입장에서는 조기상환할 원인이 발생했고 차입자는 조기상환이 유리해지는 거지. 이 지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문 하나 알고 가게요. 고정이자율 저당에서 시장이 이제 하락하는 시기에 차입자 입장에서는 그대로 계속 5%로 가야 됩니까? 다른 은행 가서 빌려서 갚아야 됩니까? 갚아야 되죠. 이게 조기상환 유인이 발생한 거야. 그럼 차입자는 조기상환이 유리해지는 거지. 자, 지문 만들어 볼게요. 고정이자율 저당에서 시장이자율이 하락할 때 차입자는 조기상환이 유리하다. 옵니까? 없습니까? 오. 이렇게. 자, 그러면 고정이자율에서 중요한 내용을 하나만 살펴봤습니다. 자, 고정이자율이 끝났습니다. 그럼 고정이자율이 끝나면 이제 변동이자율을 한번 보자고요. 변동이자율.
변동이자율은 대출금리가 결정되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일정한 조정주기에 따라서 금리를 변동시킵시다. 이게 변동이자율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이자율이 만약에 이게 3%로 결정됐다. 그럼 이 3%가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일정한 조정주기에 따라서 바뀐다는 소리예요. 이 변동이자율을 3%를 유심히 살펴봤더니 어떻게 구성되냐면 기준이 되는 금리하고 여기에 가상금리를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3% 내가 신한은행 가서 돈 빌리는데 그런데 변동이자율 빌렸는데 3%로 이렇게 빌렸습니다. 그 3%는 어떻게 구성되냐면 기준이 되는 금리가 있고 그 다음에 가산금리가 있어요. 은행들이 돈을 빌려줄 때 은행마다 기준으로 삼는 금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준금리라고 그래요. 자, 한번 생각해봐요. 은행은 돈 장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돈 장사할 때 은행은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려와요. 은행이 돈을 빌려오는데 2%로 빌려왔다고 봐요. 자, 은행은 돈 장사하는 거니까 은행이 2%로 돈을 빌려왔습니다. 그럼 2%로 빌려와서 돈을 빌려줄 때 2%로 빌려주면 은행은 이익 나는 게 하나도 없죠. 따라서 은행은 이 변동이자율 대출금리를 결정할 때요. 2%로 돈을 빌려왔으면 2%를 기준으로 하고 여기다가 은행이 자기들 이익을 붙여요. 은행이 1% 이익을 붙였습니다. 이 2%가 기준이 되는 금리고 1%가 붙인 거예요. 가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3%가 결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변동이자율 3%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은행들이 돈을 빌려줄 때 기준으로 삼는 금리가 있다. 그것을 기준금리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은행의 마진 1% 마진을 붙였다. 이걸 가상금리라고 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금리가 결정된다. 그래서 3% 결정됐겠죠. 그러니까 기준금리와 가상금리로 구성되는데 기준이 되는 금리를 지표금리라고 하고 그러면 은행마다 기준금리가 같습니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기준금리로 주로 삼는 게 CD금리라는 게 있고 코픽스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CD금리든 코픽스금리가 뜻을 물어보잖아요. CD금리라는 것은 이 CD란 말은 양도성 예금 증서인데요. 나중에 이제 1월달, 2월달 기본 과정 가면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CD금리, 코픽스금리는 기본적으로 은행이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려가는 금리야. 자, 은행이 돈 장사입니다. 그럼 은행은 자신들이 돈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고요. 신한은행이 돈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신한은행이 돈을 빌려와요. 이것을 자금을 조달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 신한은행 있죠? 이 신한은행이 있으면 신한은행이 누군가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고. 자금 조달. 자금을 조달하죠. 자금을 빌려오는 거지. 그럼 제가 돈을 빌려줬습니다. 저는 자금의 공급자라고 그래. 제가 신한은행에 1,000억을 빌려줬어요. 1,000억을 빌려줬습니다. 그럼 신한은행은 1,000억을 빌려간 거죠. 그때 신한은행이 나에게 이자를 준다고요. 이자. 이렇게. 이자를 준대요. 이자를. 내가 예금했습니다. 예금. 그럼 예금 이자율이 있겠죠. 예금 이자율이 2%다. 그럼 만약에요. 신한은행이 이 1,000억 가지고 대출해 준다고 봐요. 그럼 신한은행은 2%로 돈을 빌려온 거죠. 이 2%가 기준이 되는 거라고. 여기에다가 마진을 붙인다고.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금리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은행들은 요 CD금리와 코픽스금리인데 CD금리든 코픽스금리든 은행들이 돈을 빌려가는 금리라고요. 그럼 빌려가는 금리가 만약에 이게 CD금리가 2%다. 그러면 국민은행이 신한은행이 CD금리를 기준금리로 한다. 그럼 2%를 기준금리로 하는 거야. 2%. 2%를 기준으로 한다고. 2%를 기준으로 하겠죠. 그럼 은행이 2%로 돈을 빌려왔는데 그냥 2%로 빌려주면 은행은 이익이 남는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일단 이제 가산되는 금리, 이 가산금리를 1% 붙여서 3% 결정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CD금리와 코픽스금리 등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준금리는 바뀌어요. 기준되는 금리가 바뀐다고요? 여러분이 은행에다 예금을 하면 은행에서 언제나 이자율을 2%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은행이 돈 구하기 힘들다. 시중에 돈이 없다. 은행이 돈을 구하기 힘들다. 그럼 은행이 돈을 빌려갈 때 이자를 많이 준다고요. 만약에 시중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려있다. 그러면 은행이 돈을 빌려갈 때 이자를 조금밖에 안 준다고요. 그러니까 예금 이자율은 바뀔 수 있는 거죠. 기준되는 금리, 기준금리가 예금 이자율이라고 생각해서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예금 이자율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시장 상황은 자금 시장, 돈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기준되는 금리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 시장 상황이 변동에 따라서 기준금리가 바뀔 때 대출금리를 변동시킵시다. 근데 무조건 변동시키기 아니라 일정한 조정주기에 따라서
자,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한 번씩 대출 금리를 변동시킵시다. 그게 변동이자율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변동이자율은 대출이자율이 결정되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일정한 조정 주기에 따라서 금리를 변동시키는 게 변동이자율인데, 근데 변동이자는 기준금리와 가상금리로 결정된다. 이 기준금리가 변동하는 거야. 기준금리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다. 그럼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기준금리가 바뀌면 대출금리를 변동시킵시다. 그걸 우리는 변동이자를 하는데, 기준금리가 변동할 때 일정한 조정주기에 따라서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대출금리를 변동시킵시다. 이게 변동이자율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조정주기가 3개월 했습니다. 3개월. 조정주기를 3개월 했는데 3개월 동안 시장 상황이 변하지 않아요. 그럼 3개월 동안 시장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이 기준금리가 변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대출금리가 변동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죠. 변동이자율은 일정한 조정주기에 따라서 금리를 변동시킵시다. 그게 변동이자율. 근데 그 변동이자는 기준이 되는 금리하고 가상금리를 더해서 결정됐다. 기준이 되는 금리가 시장상에 따라서 바뀐다. 그 기준이 되는 금리가 바뀜에 따라서 대출금리를 변동시킵시다. 그게 변동이자율인데, 조정주기가 있다. 조정주기가 3개월 수도 있고 6개월 수도 있다. 만약에 조정주기가 3개월이는데 3개월 동안 시장 상황에 변화가 없다. 기준금리가 변동이 없다. 그럼 이자율도 변동하지 않는다. 근데 이 3개월 동안 시장 상황이 변동했다. 그러면 시장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대출금리를 변동시킵시다. 그게 변동이자율이죠. 자, 그러면 이 변동이자율은 기본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거나 이자율이 상승할 때 그것을 차입자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물가 상승, 이자율 상승했다. 그럼 대출금리가 높아지는 그것을 차입자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만든 게 변동이자율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시기에 금리 조정 주기가 기냐 짧으냐에 따라서 이 변동이자율에서 인플레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이자율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떠넘기는 거야. 그런데 조정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대출자가 빨리빨리 차입자에게 이걸 떠넘겨요. 떠넘기니까 대출 조정주기, 금리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대출자가 유리하고 차입자는 불리하게 됐죠. 자, 이 지문도 우리 시험에서는 자주 출제합니다. 자, 변동이자율에서는 기준금리와 가상금리로 구성되는데 이 기준금리가 변동한다는 거예요. 기준금리가 시장상에 따라 변동한다. 그때 금리를 변동시키자. 일정한 조정주기에 따라서. 자,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 같다. 그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금리를 높여야 되거든요. 근데 고정이자율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든 말든 금리를 변동시킬 수 없다고요. 근데 변동이자율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금리를 변동시킬 수 있는데 금리 조정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빨리빨리 금리를 변동시키는 거지. 그래서 이 금리를 변동시켜서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떠넘겨준다고요. 위험을.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금리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떠넘겨버리니까 대출자는 유리하고 차입자는 불리하게 돼 있다. 2번 가상금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이자율이 어떻게 구성된가를 살펴봤습니다. 자, 고정이자율도 살펴봤고 변동이자율도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을 공부했으면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 비교가 중요하다고. 비교가 중요한데 이 비교는 지금은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비교까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으면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어떻게 출제했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출 지문입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거 1번. 주택시장이 침체하여 주택거리가 부진하면, 주택시장이 침체했대요. 그러니까 주택을 사고 팔지 않는 거죠. 그 주택거리가 부진하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주택 수요자에게 돈을 많이 빌려주면 돼요. 주택 수요자에게 돈을 많이 빌려주면 그럼 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수요자 금융을 확대하여, 수요자 금융을 확대했단 말은 주택 사는 사람에게 돈을 많이 빌려줬다는 소리잖아요. 확대하여 주택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주택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옵니까? 없습니까? 오죠. 이 1번 지문은 뭘 물어보냐면 주택금융의 기능입니다. 주택금융의 기능. 자, 가장 먼저 우리 주택금융에서 이거 배웠잖아요. 기능 배웠잖아요. 주택금융의 기능. 주택금융의 기능 배울까요? 자, 주택금융의 기능이라고 했죠. 기능이라 했습니다.
자, 주택금융은 주택 수요자에게 돈 빌려주면 주택 수요가 증가해서 주택거래가 활성화되죠. 주택거래가 활성화돼서 주택의 수급 조절, 경기 조절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주택금융의 기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주택금융의 기능을 물어보겠다. 자, 옳은 질문이죠. 두 번째 질문 갑니다. 두 번째 질문은 2번 질문은 두 번째로 배웠던 거. 금융의 분류. 금융의 분류는 지분금융, 부채금융, 매장금융 구별하는 거. 자, 이거 올해 나왔던 겁니다. 31일 때 올해 나왔던 거. 부동산 투자회사, 지분금융, 공모한 증자, 지분금융. 이거 자산담보부 기업법은 프로젝트 금융, 주택상한사채는 부채금융이다. 옳은 말이거든요. 이거 전부 다 외우지 말아야겠습니다. 지분금융에 해당되는 거 나중에 여러분과 다 공부하게 되겠어요. 지분금융 그러면 신, 조, 공, 주, 간, 투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러분 잘 입에 익히지 않았으니까 아 그랬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부동산 투자회사 잘 나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가 지분금융과 부채금융과는 매우 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는 지분금융에 해당됩니다. 지분금융. 그다음에 공모한 증자 주식 발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분금융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가 공모한 증자 이 두 가지는 지분금융이고 요 밑에 있는 것들은 다 부채금융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이제 대출 이자율 물어본 거예요. 세 번째 3번 고정금리 대출을 시행한 대출 기간은 자, 대출 기간이 은행이 고정금리 대출해 줬습니다. 금리 상승 시 차입자의 저기 상환으로 인한 위험이 커진다겠습니다. 고정금리가 나왔습니다. 고정금리에서 차입자의 저기상환 나왔습니다. 그러면 고정금리에서는 어느 경우에 저기상환 나올까? 고정금리는 어느 경우에 저기상환 나올까? 자, 고정금리 대출했습니다. 고정금리 대출해서 시장 이자율이 바뀔 수 있죠. 그럼 시장 이자율이 상승할 수도 있고 시장 이자율이 하락할 수 있어요. 시장 이자율이 하락했습니다. 나의 대출금리는 5%인데 그런데 시장 이자율이 3% 떨어져요.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이자율이 대출금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대출금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차입자가 저기상환하는 거예요. 차입자가. 따라서 고정이자를 대출해서 차입자는 어느 경우에 저기상환합니까?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 저기상환합니까?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 금리 하락하는 시기에 저기상환이 나오죠. 머릿속에 입력하셔야 돼요. 고정이자를 제당해서 고정금리 대출해서 시장이자 하락할 때 저기상환이 나온다는 말. 자,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출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요. 금융으로 돌아서 이제 이자율 이야기를 가볍게 살펴보고 있고, 그다음에 금융의 분류, 지분금융, 부채금융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책을 좀 볼까요? 책은 우리 책 320페이지 부동산 금융의 개요 320페이지에서 시험에 나올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자, 32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 나올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자, 넘깁니다. 넘겨서 322쪽. 322쪽에서 가장 상단에 동그라미 3번 수요자 금융과 공급자 금융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거는 가볍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동그라미 4번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시장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매우 중요하죠. 29회 때도 출제하고 31회 때 올해도 출제했습니다. 자, 기업 지분권과 저당권 이건 안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고 자, 니은으로 가봐요. 동그라미 니은입니다.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지분금융에 뭐라고 써놨어요. 동그라미 A에서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한다거나 주식회사 아닌 법인이 지분권을 판매하여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지분금융은 내 돈 쓰는 것을 말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박스가 중요해요. 박스 조그만 박스에 부동산 신디케이션, 조인트 벤처, 부동산 투자회사, 공모한 증자 등 이게 지분금융이라는 거. 우리 책은 지금 4개밖에 없죠. 아까 우리 6개 봤잖아요. 신, 조, 공, 주, 간, 투 이렇게 그 6가지가 지분금융에 해당한다는 거. 자, 그 밑에 B, 부채금융. 저당을 설정한다거나 사채를 발행하여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부채금융은 남의 돈 쓰는 거. 지분금융은 내 돈 쓰는 거. 자, 디귿.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이렇게 나왔는데 지분증권과 부채증권 나왔는데 그것은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럼 바로 위에 부채금융 바로 밑에 박스 나왔죠? 저당금융, 신탁증서금융, 주택상환사채, 자산유동화증권, 주택저당
저당, 담보부채권 이런 것들이 부채금융이다. 그러니까 부채금융에 해당되는 것들이 더 많아요. 지분금융보다. 그러니까 지분금융에 해당되는 거 6가지 외우고 부채금융에 해당되는 것은 굳이 외울 필요가 없을 것이다. 자, 이제요. 323쪽 가봐요. 323쪽에 29회 때 시험 문제 하나 나왔습니다. 예제가. 자,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자금 조달 방법 중 지분금융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29회 때도 지분금융, 올해 31회 때도 지분금융에 해당되는 거 물어봤잖아요. 자, 그러면 이 5개 중에서 답이 3번이죠. 3번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투자회사가 지분금융입니다. 자, 자고 앞머리 따서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앞머리 따서 시험 공부 해볼게요. 지분금융에 해당되는 거 신, 조, 공, 주, 간, 투. 마지막에 투가 뭡니까?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투자회사는 무슨 금융이다? 지분금융이다. 자, 됐습니다. 자, 그 밑에 주택금융 나오면서 뭐라고 나오죠?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자, 넘어갔습니다. 324쪽에 뭐 부동산 금융 기초 개념 나오는데 역시 324쪽에서 우리 시험하고 관련된 것은 거의 없다는 거. 325쪽도 그냥 가볍게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이제 326쪽이에요. 저기상한 하단부에 326쪽 하단부로 쭉 가봅니다. 방가로 3번에 저기상한 나왔습니다. 이 저기상한은 매우 중요하죠. 그럼 어느 경우에 저기상한인가? 거기 동그라미 2번. 저당 이자율이 이게 대출 이자율이죠.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일 때. 자, 거기에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저당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높을 때. 그러니까 시장 이자 하락해서 대출 이자율보다 시장이 낮아질 때. 이때 저기상이 나타난다는 거. 저기상이 나타나는 거. 자, 그게 중요하죠. 자, 거기에 A 봐요. A는 이제 체크사항입니다. A는 별 표시해야 되죠. 차입자 입장에서는 저당 이자율이 시장이자보다 높으므로 저당을 저기상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 어느 경우에 시장이 하락할 때, 시장이 하락할 때 저기상은 유리하다는 거. 자,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이자율 이야기를 좀 끝낼 건데 333쪽 가봐요. 333쪽 가면 변동이자율 저당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변동이자율 저당. 우선 변동이자율 저당에서는 기준금리와 가상금리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변동할 수 있다는 거. 자, 그것만 좀 기억하시자고요. 자, 첫 번째 시간은 이자율 이야기 이쯤 하고 첫 번째 시간은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시간에는요. 돈을 빌렸다고 보고 이제 저당 상환 방법, 돈 빌리고 갚는 방법이 저당 상환 방법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저당 상환 방법을 공부할 겁니다. 되셨습니까? 예, 그래요. 자,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두 번째 시간은 저당 상환 방법 가지고 지금부터 해서 정확히 10분 후에 다시 여러분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